네, 저 지역의 핫한 이슈를 취재하고 정리 전달해서 전해드리는 시사 프로그램 막걸리 시즌4 천태만상. 자, 한 주간의 뜨거운 쟁점을 선정해서 오늘 또 핵심 내용을 또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할 분들입니다. 그 촌철살인의 직원, 언론사와 기자들의 폐부를 찌르는 그 언어의 길복순. 자,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의 손수아 사무처장 나오셨습니다. 어때요? 길복순 아까 못 보셨다고? 아, 예, 당황스럽네요. 길복순과 같은 어떤 역할을 많이 하고 계세요. 전라북도 언론에서 기자들이 매우 무서워하죠. 자, 직장 생활 또 부부 문제, 친구 관계, 불통에서 소통으로 하지만 정작 자신의 소통 문제에 대해서는 에게 묻다가 최근에는 챗 GPT에게 묻는다는 김선혜 대표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소통 변화 전문가 김선혜입니다. 보통 자기 소통 문제는 잘 해결 못하잖아요. 제일 어렵죠. 저희가 그래서 소통 강사가 소통이 제일 안 되고 능률협회가 능률이 제일 좋지 않고 안 올라가고 네, 표준협회가 표준적이지 않고 뭐 이런 얘기를 농담으로 합니다. 사실. 네. 기자들이 제일 비리와 그거의 원상이고 뭐 그런 것들. 아, 거기까지. 네, 거기까지. 자, 그리고 우리 친구의 조카 BTV 전주방송의 아나운서 김나연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많이 준비했죠, 우리 김나연 아나운서. 네. 네. 자, 오늘 이제 첫 시간은 전주울 재선거가 끝이 났어요. 이제 우리가 방송에 나갈 때쯤이면 뭐 일주일, 2주일 지났을 때 시점인 것 같은데 그 전주울 재선거 그래도 전국적인 이슈였고 뭐 대한민국에서는 우리만 했던 선거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요. 자, 일단 진보당의 강성희 후보가 이제는 국회의원님이 되셨습니다. 이번에 당선 예측을 하신 분 계신가요? 어때요? 저는 예측은 하진 못했는데 사실 뭐 예측할 시간도 없고 그런데 주위에서 많이들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이렇게 모여서 차를 한 잔 먹는다거나 술을 마실 때 누구 뽑을 거야? 누구 뽑아야 되지?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강성희 국회의원님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어떤 얘기를 했나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니까 열심히 한다. 근데 이게 정말 열심히를 넘어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저희 신랑이랑 아파트 산책을 하다가 밤 10시 가까이 됐는데도 인사하시는 분들도 봤고요. 선거 운동원들이 네. 열심히 하신 그렇죠. 거죠? 선거 네. 운동원 분들이. 그리고 아침에 강의 가려고 6시에 나왔는데 그 로터리가 있거든요. 그 거기에서도 다 인사를 하고 계세요. 새벽 6시에.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다 보니까 노출이 워낙 워낙 많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저희 신랑 같은 경우는 매일 상주에서 또 매일 상주에 있는 분이 계세요. 아파트 단지에 선거 운동원이. 그러면 그분이랑 계속 마주치잖아요. 그럼 화이팅을 외쳐줍니다. 네. 화이팅을 외쳐주면서 자주 보게 되니까. 네, 자주 보니까 네. 가족 같다는 가족같이 네, 됐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마음이 그쪽으로 쏠린 게 아닐까. 그 1200에서 뭐 어떤 이야기 들어보면 2500명까지 전국에서 당원들이 뭐 집합을 해서 했다고 하니까 그럼 물량 공세가 통하면 아무래도 노출이 되니까 그 그렇죠. 다음 선거 때부터 아마 그런 모습들이 많이 또 보일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럴 거면 이거 진짜 선거 돈이 장난이 아닐 텐데 이분들 자원봉사라고는 하지만 우리 알게 모르게 다 그분들 일비 나가거든요. 그럴 거예요 아마. 발언을 지금. 아니 그리고 그 1000명이 넘는 인원들이 와서 여기서 먹고 자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역 경제에 굉장히 도움이 됐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번 선거에 강승희 의원님 파이팅입니다. 네. 그래요. 네. 유권자들에게 제대로 통했다 어떤 소통 방식이 네, 저는 물량 공세라고 볼 수 없을까요? 물량 그거? 공세일 수도 있지만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분들의 태도라든지 그리고 주민들하고 소통하는 내용을 보면 그냥 단순하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뭐 형식적인 인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매번 선거를 치를 때마다 인사하는 모습을 보고 하지만 이번은 좀 많이 달랐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들 선거 운동하신 분들이 모여서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 이번에는 꼭 돼야 된다. 그래서 본인들끼리 약속한 것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진정성이 좀 저는 이분들도 절실하지 않았을까. 와서 도와주시는 분들도. 아니면 선거에 나섰 분들은 다 절실하고 다 절실하죠. 네. 그런데 그 절실함을 전달하는 과정 속에서 자꾸 노출되고 또 저희 사실 입장에서는 산책하고 있는데 매번 돌아다니고 누가 봐도 힘든 상황인데 항상 웃어주시고
이런 것들이 자꾸 노출되다 보니까 당연히 짠한 마음도 사실 있고 애쓴다라는 마음도 어때요? 있어요. 그럼 다른 후보들의 소통 방식은 별로였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죄송하지만 후보님 같은 경우는 제 눈에는 사실 안 보였어요. 선거 운동원도 운동원들도 보였고, 안 보였고, 그 우리가 이제 사거리라든지 이런 데 가면 선거 운동하는 모습 많이 네, 볼 수 네. 있잖아요. 근데 제 눈에는 사실 많이 안 띄셨어요. 아,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노출면에서 많이 밀리셨지 않았을까. 다른 데 가셨나요? 우리 동네 안 오시고? 네, 그러셨나? 한번 여쭤보고 아, 싶을 그 정도로 안 그 보셨다. 정도로 눈에 띄지 않으셨어요. 음.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하신 대로가 아니라 제가 본 대로 보면 물량 공세가 저쪽에서 차를 타고 이렇게 오는데 한 10명이 서서 인사하는 거하고 20명이 서서 인사하는 건 사실 느낌이 확 다르거든요. 제가 봤을 땐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 같은 사실 뭐 투표율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네네. 관심이 별로 없었단 말이에요. 많이 없었죠. 네, 관심이 없었고 결과로도 뭐 좋지 않은 결과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관심이 없는 상황에서 자꾸 눈에 띄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자꾸 마주치고 하다 보니까 마음이 조금 하실 분들은 틈새 전략을 그렇지 굉장히 잘 않았을까. 짰다. 이번 선거와 네. 관련해서 캠페인이 뭐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건데 네네. 우리 김선혜 대표가 얘기했던 것처럼 투표율이 너무 낮아서 과연 이번 선거에 당선된 뭐 국회의원이 대표성이 있을까 뭐 이런 이야기들도 벌써부터 나오거든요. 한번 정리가 됐죠? 어떤 의견들이 있었습니까? 네, 전국에서 유일하게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였지만 최종 투표율은 30%에도 미치지 못했는데요. 유권자 4명 중 겨우 1명 정도가 투표에 참여한 셈입니다. 네. 그래서 당선자의 대표성에 대한 의문을 남겼습니다. 아무래도 그 민주당이 뭐 나서지도 않았고 어떤 이슈 쟁점화 시킬 수 있는 것들이 없어서였던 것 같은데 일단 그 안혜욱 후보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전라북도 또 전라도 자체하고는 뭐 연관이 아예 없으신 분이고 저희는 오자구도로 갈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선거 당일날 갑자기 혜성같이 나타나서 등록을 하셨으니 이분은 누구지 알고 봤더니 이제 줄리를 나이트클럽에서 만나셨다고 하시는 분이고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과 심판을 이번 선거의 어떤 캠페인에 가장 그 중심으로 두고 계셨는데 그런데 이제 뭐 직업은 유튜버라고 봐야 되겠어요. 저기 뭐야 슈퍼챗이라고 하나요? 유튜브 할 때 이렇게 돈 찍어주는 거? 우리 저기 카메라 기자가 봤더니 계속 찍혔다고. 그러니까 이번 선거에서 진짜 승리자는 안혜욱 후보다. 거기다 3위까지 했잖아요. 아, 이거 대단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 안혜욱 후보에 대해서 손주와 처장이 봤을 때는. 저는 안혜욱 후보가 등장하면서 선거판이 많이 달라졌다라고 좀 보는 입장도 있고요. 임정혁 후보님이 많은 피해를 입지 않았을까라는 오히려 생각도 좀. 그쪽에서. 예, 민주당의 강성제, 민주당의 확고한 지지층 이러한 분들이 이제 안혜욱 후보한테 쏠림 현상이 좀 있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인 분들이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 이런 부분들을 많이 요구를 하셨는데 이제 그 부분에 많은 표를 가져가셨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아까 앞에서 잠깐 얘기를 할까 하다가 전주울 유권자들이 3년 정도 아무튼 자기의 정치적인 권리를 박탈당한 거잖아 어떻게 네.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밀착형으로 자기들과 직접 대면하고 소통하려고 하는 이 모습에 감동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선거라는 건 경험을 해보면 내부에서의 감동도 막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 선거 운동원들끼리 그 감동 운동하면서의 그 감동이 있어야 되는데 저 되게 놀라웠던 게 처음에 전주을 재보선 이제 얘기가 나올 때 뭐 시민 후보 뭐 시민사회 단체 일부에서 뭐 시민 후보 내보낸다고 하고 굉장히 나눠져 있었잖아요. 서로 간에 반발도 있고 있었는데 이거를 강성희 후보가 다 흡입을 하더라고요. 이제 그러한 뭐 농민, 여성 뭐 이러한 진보 성향 시민사회 단체까지 나중에는 전부 다 강성희 후보를 지지하는 이러한 흐름들을 만들어냈거든요. 저는 이게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이 선거 운동원들끼리의 그 도취되는 이러한 감동들이 좀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 동력이 상당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안혜욱 후보를 보면서 처음에 저는 다 틀렸어요. 마지막에 막판에 다 이제 예측이 틀렸는데 안혜욱 후보가 나중에 이제 내부 지지율 이제 조사한 여론조사 과정에서 15% 이상의 득표 과정도 나왔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강성희, 임정혁, 안혜욱 후보 3명의 후보가 각축전을 벌이면서 몇 퍼센트 이내로 좀 득표가 결정되지 않을까라고 막판에 예상을 했는데 틀려버렸더라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좀 봤을 때
이렇게 전국적인 인지를 얻고 이러한 흐름들이 굉장히 안혜욱 후보의 이런 흐름을 만들어내기도 했지만은 결과적으로 변화와 민심을 추구하는 이러한 유권자들의 마음이 반영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선거 캠프 내부에서의 어떤 고취되는 네. 뭐 이런 부분들은 감화 감동이라고도 표현을 하잖아요. 약간 사이비 종교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우리 그 후보자를 네. 위해서는 정말 불사하겠다. 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선거 캠프 끝나면 졌을 때는 다들 막 울음바다가 되고 정말 승리했을 때는 굉장히 환호를 비는데 아까 손 처장님 이야기처럼 그 캠프에 갔더니 전라북도에 있는 시민사회단체분들은 다 거기 계시더라고요. 농민단체분들도 다 계시고 그래서 그 어떤 구심점의 역할을 강성희 후보가 해서 결국에 이렇게 승리를 했구나 이런 생각도 들던데 자 그런데 이제 안혜욱 후보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또 기화들이 있죠. 뭐 댓글들이 있으면 싸움도 나기도 하고 김나연 아나운서는 이런 거 봤을 때 어땠습니까? 정치도 하나의 기호로 볼 수도 있으니까 뭐 각자의 의견이 존중받을 필요는 있지만 이 대면하고 있지 않다고 해서 무자비하게 깎아내리거나 이런 것들은 좀 보기 안 좋은 것 같아요. 한 번도 댓글 남 까는 거 안 써봤어요? 네, 저는 진짜 안 써봤어요. 네. 아 그래요? 선생님 쓰시나요? 가끔 써요 저는. 아, 진짜요? 네. 전 댓글을 근데 요즘 제 실명제가 돼가지고 썼다가 지우는 경우가 많은데 가끔 써요. 이렇게 해서 거기에 들어가 보면 예전에 제가 썼던 댓글들 맞아요. 검색할 수 있잖아요. 네. 뭐 제가 쭉 보면서 뿌듯해하기도 하고 맞아 내가 이때 이 사람을 이렇게 싫어했었어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이런 어떤 이런 악성 댓글 비토하는 댓글 소통 강사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익명성이 보장이 되다 보니까 네. 마음에 있는 화를 거기서만 풀어내는 게 아닐까 좀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이번 정치와 관련된 이제 댓글 같은 경우는 화가 많이 있잖아요. 지금 정권에 대한 화가 좀 많이 있는 편이잖아요. 뭐 긍정성, 부정성 대통령 나오는 거 보면 화가 많이 쌓여 있는데 이걸 사실 어디서 푸나 봤더니 대다수가 뉴스에 대한 댓글, 기자들에 대한 댓글 이런 것들로 많이 푼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손주아 처장님도 댓글 잘 쓰실 것 같은데. 저 댓글 안 남깁니다. 전혀 네, 흔적 자체를 안 남기시는구나. 네, 저 댓글 잘 안 쓰는데 네. 저는 이번에 개표할 때 개표 방송 유튜브로 하는 방송 사건 3사건을 다 봤거든요. 네, 계속 돌려가면서 봤는데 그 외부에서 전문가들이 이제 같이 참여해서 개표 방송을 했잖아요. 좀 안쓰럽더라고요. 어떤 게요? 어떤 부분이 안쓰러웠어요?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개표 방송을 보시더라고요. 정말 네. 놀랐는데 아니 우리 지역의 개표 방송이 언제부터 이렇게 인기가 많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보시던데 그 개표 방송에 참여하신 그 패널들에 대해서 막 뭐라고 하시면서 댓글을 그래요? 많이 다시니까 그 전문가분들이 위축되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유튜브가 이렇게 소통은 네. 가능한데 위축될 수 있는 그런- 경향이 있구나. 네. 그리고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안혜욱 후보가 당선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전주에서 윤석열 이제 이러한 정권에 대한 심판 의지가 없는 거 아니냐 이제 또 그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예, 댓글까지도 나오고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주의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랬군요. 자, 그럼 이제 손주아 처장 이제 전공으로 갈 건데 뭐 어차피 이제 지역 언론들이 이번에 굉장히 여러 또 보도들을 생산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전주울 재선거 관련해서는 그 중반 이후에 임정혁 후보와 강성희 의원 간의 어떤 색깔론 그리고 금품 선거 의혹들이 이제 제기가 되면서 서로 이제 막싸움까지는 안 갔어도 굉장히 여러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부분들은? 저는 전주 MBC 여론조사 결과에서 강성희 이제 당선자가 그 당시에 1위로 딱 올라오는 걸 보면서 네. 이제부터는 공격이 시작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2, 3위로 이제 후보들이 굉장히 색깔론 공격. 그러니까 이제 통합진보당의 그 역사를 잇고 있는 진보당에 대해서 그 기존의 이력이나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이제 색깔론 공격이 일어났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기존의 그러한 정당의 이력들과 연결시켜서 이 사람의 정체성에 대한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처음에는 색깔론을 드디어 제기하는구나라고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외부
하고 미디어 오늘이라는 미디어 비평지하고 전북의 소리에서 이 색깔론에 대한 문제, 지금 지역 언론에서 이 부추기고 있는 색깔론이 굉장히 문제가 많다. 정책을 부각시키기보다는 불필요한 이런 자극적인 요소를 너무나 강조하고 있는 게 지역 언론의 역할에 비추어 봤을 때 적합하냐라는 문제 제기를 이제 했었던 거죠. 저도 약간 그 부분에 동의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네. 지금 시대적인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지금 시대하고 좀 맞지 않는 흐름들도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언론에 우리 전라북도 지역이 지금 아까 댓글 얘기하셨잖아요. 네. 전국 뉴스 뭐 이제 종편이라든지 지상파 방송사도 전국 뉴스를 보다 보면요. 댓글에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그냥 전라도 혐오 정서가 굉장히 많거든요. 무조건 전라도 문제에 대해서 그냥 이건 전라도에서 문제라는 그런 인신공격성 발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반백년을 굉장히 이런 색깔론적인 공세에서 살아왔던 이런 호남 지역에서 오히려 그런 지역의 언론이라면 이 색깔론의 공세에 대해서 굉장히 팽끝이 더 예민하게 반응을 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의 고민들은 좀 있었나? 왜 이걸 자꾸 정쟁으로만 얘기를 하지? 이런 고민들은 좀 많이 들었죠. 그래서 정쟁이에요. 그걸 왜 보도하시는 거죠?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네. 걸 보여해 주는 거고 그거를 깊이 파고 들어도 네. 뭐 나올 거는 없어요. 네. 그 통합진보당 이야기는 뭐 예전에 이석기 전 의원 그때 그 쭉 이야기해 주는 거 맥락이 그런 거니까 네, 네. 이것이 문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시민들이 판단을 해라 보고 이제 이 정말 정도만 논쟁으로 던져줘야지. 재밌게 막 보도를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언론의 그 역할 중에 이제 보도의 어떤 역할 중에 그냥 메신저의 역할도 있으니까 A랑 B랑 이러고 싸웠다. 그거 전달해 주는 것도 있고 이제 그렇게 가려면 해석과 논평이 필요한 거고 그만한 또 공부와 지식이 또 필요한 거고 그만큼 또 귀찮은 것도 있고 네, 거기서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 들어가 볼게요. 이제 학생 해외 연수, 이제 연수 대상자 선발 과정에 이제 논란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어떤 이야기인가요? 우리 김나연 아나운서가 이야기를 해보시죠. 우선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세 분 모두 학부모시잖아요. 네. 네,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 해외 연수 보내준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당연히 가야죠. 땡큐죠, 땡큐. 네. 네. 그런데 대상자에서 아쉽게 제외돼서 해외 연수 선발이 안 된다면 그럼 속상하실까요? 그럼 투쟁 들어가는 거죠. 도대체 내 아이가 아니면 누가 됐는지를 알아내려고 하겠죠. 네. 이 논란이 최근 전북교육청 학생 해외 연수에서 나왔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해외 연수 기회를 얻게 되지만 대상 선정이 학교에 온전히 맡겨져 있는데요. 교육청은 대상 심사를 서면과 면접으로 하고 지필 평가 등의 시험을 지향하고 있는데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시나요? 어떻게 봐야 되죠, 이걸? 관련해서 이거 전교조에서 입장이 좀 나왔었던 걸로 이렇게 아니 알고 전교조 있거든요. 입장하지 말고 네. 그 엄마로서 손주와 처장의 입장을 얘기해 주세요. 그래요. 네. 근데 저는 이게 결과적으로는 뭐 서면과 면접 얘기하고 있고 학교에 온전히 좀 맡겨져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학교가 자체적으로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기준을 얘기를 이렇게 쉽지 않을 거다. 쉽지 않을 거다. 쉽지 않을 거고 결과적으로는 지필평가, 뭐 시험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의 결론에 다다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제 이런 지금 생각이 지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지향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이러한 기준들이 지금 사회적 배려 대상자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겠다, 뭐 어느 기준에서 어떤 부분들을 이 정도에 배치를 하겠다, 배정을 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구체적으로 내보낸 것 같지는 않거든요. 예,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뽑는다고 하면 뭐 면접 통해 가지고 다양성을 확보하게 하겠지만. 다양성을 확보한다는 것 자체가 나중에는 논란을 많이 일으키는 경우들이 정상적인 있거든요. 부분이니까.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결과적으로 우리 한국 사회에서 많은 요소들을 봤을 때 결과적으로 시험으로 거의 귀결이 되더라고요. 그럼 시험을 봐야 되는 건가요? 시험을 보지 말라고 자꾸 이야기하니까. 네. 근데 또 자필평가 가면 네네. 성적 좋은 애가 갈 거 아니에요. 성적 좋은 애는 또 사교육 많이 받은 애고 사교육 받는 애들은 집안이 또 그래도 네. 넉넉한 애들일 것이고.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가정 형편이 좋은 학생들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문제 제기들이 이어지는 거죠. 이제. 지필평가로 갔을 때. 이제 이러한 지금 교육청에서 과정이- 밝힌 이러한 입장들을 봤을 때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참 저희들도 볼 때 이래도 욕먹고 저래도 욕먹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럼 혹시 제안하고 싶으신 그런 선발 방식이 있으세요? 다 안 보내는 걸로. 말 나올 것 같으니까. 네? 아니면 다 보내든지. 일단 뭐 서면
이라고 하면 뭐 어떤 걸 쓸까요? 자기소개서나 뭐 이런 걸 쓸까? 그렇죠. 자기소개서나 내가 왜 여기를 꼭 가야 되는가 뭐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은 그것도 원하지 않을까요? 제가 보면 자기소개서나 이런 것도 요즘 뭐 논술 가르치고 어른들이 하니까 하는 얘기죠. 엄마가 이것도 써주죠. 네, 엄마. 엄마가 엄마 아빠가 써줄 수도 있는 거고 면접도 프리토킹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건 아니겠죠? 아마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그렇죠. 너가 질문하고 왜 영어로 뭐 답변하고 갖고 와, 뭐. 하는 것들 하지 않을까요? 결국에 이것도 정말 자기가 준비해왔던 아이들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거고. 사교육 받은 아이들이 예. 또 잘할 수 밖에 자, 없는 상황이. 우리 손 소장님 예. 이제 오피셜한 이야기 해주시죠. 정규조에서 뭐라고 했나요? 아니요, 정규조에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했었는데요. 해외 연수 대상 학생 선정에 있어서 대부분 학교에서 선발을 추천하게 될 텐데 영향력 있는 학부모 입김이 작용을 해서 집 자식이 작용을 해서 있는 집 자식이 뽑힐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들을 욕하는 줄 하셨죠. 근데 저는 뉴스를 통해 가지고 이 내용을 봤는데 이 커리큘럼이라고 해야 돼 일정이 이게 그래도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건데 도대체 이게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인가라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여행사에서 많은 여행 일정을 짜고 그 안에 이제 몇 개의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좋은 프로그램들이 우선이 돼야 되고 여행이 이제 추가적인 것이 돼야 되는데 여행이 주고 나머지가 약간 부가되는 느낌? 그래서 이제 언론 보도에서도 지적을 했던 게 이게 무슨 글로벌 인재 양성 프로그램이냐라는 지점들을 좀 문제 제기를 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뭐 지금 기간이 어느 정도 됐죠? 한번 나갈 때마다 일주일 정도 가나요? 뭐 4박 5일 일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사이에 글로벌 인재를 어떻게 육성을 합니까? 저는 여행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여행 갔다 오고 그러면 사람이 우리도 여행 갔다 오면 뭐 견문을 넓힐 수 있고 시야가 넓어진다고 이야기하니까 그것도 나쁘지는 않은데 그걸 이제 조금 더 비꼬아서 생각하면 글로벌 인재 육성이라는 미명 하에 그 여행사에 배불러주는 것이 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우려가 또 있는 지점이 있어서 그렇게 여행을 위주로 해서 프로그램을 짠다고 하면 우리 네. 교육 예산을 그렇게 쓸 거라고 한다고 하면 보편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아예 안 보내려면 다 안 보내고 예. 보내려면 수학여행 같이 좆짜서 네네. 한 1년 동안 뭐 몇 명씩 내보내는 걸로 네. 그렇게 가야 되는 건데 그 애들 데리고 4박 5일 동안 가서 어떤 걸로 프로그램을 짜야 글로벌 인재로 육성할 수 있는 방법이 될까? 펜팔 친구를 만들어주는 건 어떨까요? 싱가포르 현지 친구들이랑. 글로벌 경험 되게 중요하잖아요. 중요해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 해외여행을 못 가본 사람의 일인으로서 해외를 나가는 것 자체가 두려움이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경험을 많이 시켜주면 좋죠. 근데 가서 여행을 아니 뭐 연수를 가서 관광지를 둘러보는 거는 사실 부모들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돈 좀 모아서 할 수 있는데 부모들이 못 해주는 것들을 데리고 가서 해주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러면 대학을 연계한다거나 아니면 현지인분들과의 만남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만날 수 있게 한다거나 동기부여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많이 줘야 되는데 그냥 보고 재밌게 놀다 오는 거는 사실 동기부여하고는 조금 갭이 있지 않나. 그래서 그 동기부여하는 섬하고 걸로. 아쿠아리움, 뭐 유니버셜 스튜디오 보고 오면 열심히 공부해서 그런 생각 돈 안 많이 하더라고요. 벌어서 앞으로 아니요. 분기별로 해외여행 다녀야지 뭐 이런 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분기별로 해외여행. 네. 모르겠어요. 저희 아들은 그냥 이거 같아요. 해외여행을 이제 많이 가보진 않았지만 데리고 갔다 오면 뭐 기억나는 건 사실 많지는 않더라고요. 기억나는 건 그냥 그 부모와 있었던 그 시간의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억하지 어디 가서 그게 참 좋았어라는 생각은 사실 어렸을 때는 많이 못하는 것 그래서 같아요. 친구들끼리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학생 네. 20명이? 그러니까 중학생 20명이 가서 친구들하고 놀았어. 재밌었어. 요걸로 오지 않을까. 그리고 그들이 이제 갔다 와서 해외에 가서 그 뭔가 나는 다음에 그러면 좀 어학 공부를 많이 해서 해외에 취업을 하고 이게 되게 중요하구나라고 느껴야 되는데 그냥 다녀와서 야 역시 여행은 친구들이랑 가는 게 제일 재밌어 뭐 이런 마인드를 갖고 오면 이건 아니 저는 연수와는 그래서 좀 거리가 여하튼 있죠. 뭐 짧은 시간이더라도 어떻게든 해외 나가서 일단 뭐 놀든지 뭘 하든지 하는 거는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게 서석표 인재 양성 이런 어떤 그 미명을 붙였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조금은 가성비에 맞지 않다. 응? 결국에 가성비가 좋지 않다. 그리고 아까 보편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맞지 않다. 저는 그 네. 고등학생 때 제가 경기도 포천 출신인데 포천시에서 청소년 지원해줘서 네팔 원정대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한 10일 정도 네팔에 다녀왔는데 네팔 어린이 학교 가서 교육봉사도 하고 관광도 조금 하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전 그 교육봉사에서 막 교육봉사지만 약간 그냥 티셔츠 그리기 체험하고 뭐 운동회 열어주고 이런 거였는데 나중에 내가 내 능력을 갖고 와서 진짜 내 재능으로 봉사해주고 싶다 이런 동기부여가 돼 왔거든요. 그러려면 네. 동남아나 저쪽에 있는 싱가포르 네팔, 말고 조금, 싱가포르 네. 말고 네팔 또 뭐 부탄 그리고 히말라야 쪽 있는 굉장히 어려운 좀 아프리카 이런 쪽으로 가셔야 되는 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약간 커리큘럼을 조금 변경하는 건 그럼 좋을 것 국가를 같다.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아, 네, 국가도 국가를 좀 바꿔야 되는 거고 선진국이 아닌. 선진국 가서는 안 되고 아까 그 분명한 색깔이 있어요. 저기 뭐였잖아요. 봉사 네. 연수의 목적을 바꿔야 되는 연수의 거죠. 목적. 네. 글로벌 인재 양성이 아니라 글로벌 봉사를 아, 네. 위한 네. 그리고 그런 쪽으로 바꿔야지 인재 양성으로 해가지고는 근데 또 언어가 안 통해서 영어 공부나 뭐 이거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동기부여도 되오긴 했어요. 자극만 네. 바꾸고 이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이 많이 필요한 음. 게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최근에 정말 여기저기 산불 많이 났습니다. 불 보면 무서워요. 근데 또 굉장히 특이한 게 그렇게 큰 불들 나고 하루 이틀 뒤엔 비가 와요. 하루 이틀 좀 일찍 왔으면 얼마 전에 그러니까요, 났던 맞아요. 불들도 그렇게까지 피해가 크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거 관련해서 정리된 거 있죠? 네, 산림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 4일까지 전국적으로 발생한 산불은 총 437건이었습니다. 작년보다 30% 가까이 늘어나서 역대 최다 건수인데요. 이건 지난 10년 평균과 비교하면 71% 증가한 수치입니다. 올해 소실된 산림은 최소 900헥타르 이상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여의도 면적의 3배가 넘는 면적이라고 합니다. 이게 한번 불이 나면 다시 그 정도까지 가는데 약간 그래도 그 수준을 회복하는데 30년 정도가 걸린다고. 하긴 뭐 불나면 그 정도 걸리는데 일부러 자르시는 분도 계시니까. 저주천. 근데 또 한 가지 문제는 최근에 이제 뭐 이제 우리 지자체는 아니에요. 뭐 산불이 났는데 골프 연습도 하고 술자리도 가시고 이런 분들이 계셨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어떻게 무슨 일을 하셨던 거죠? 네, 우선 김진태 강원지사는 지난달 31일 춘천의 한 골프 연습장에서 골프를 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당시 김 지사는 속초에서 식목일 행사를 마치고 복귀하던 중 연습장을 방문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당시 홍천에서 산불 진화 작업이 2시간가량 이어지고 있던 상황인데요. 논란이 일자 김 지사 측은 당일 구도로 연가 신청을 냈는데 비서실에서 누락을 해서 서류를 늦게 냈다. 산불 상황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도민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에 앞서서 김영환 충북지사는 제천 산불 당시 현장 방문을 하지 않고 술자리에 참석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김 지사는 산불이 완전히 진화되지 않은 지난 30일 밤 화재 현장과 차량으로 20여 분 떨어진 충주의 한 음식점에서 청년 단체 등과 술자리를 겸한 비공식 간담회를 한 사실이 SNS를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김 지사는 이에 대해서 현장 혼선을 우려한 판단이었다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내비쳤습니다. 그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제천 산불 당시에 이제 술자리에 참석했다는 언론 보도,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의 가짜 뉴스 뭐 이런 입장을 냈었거든요. 이런 관련해서 언론사들이 또 언론 입장을 내기도 했죠. 그렇죠. 이제 중앙일보 같은 경우가 지난달 30일 날 이제 단독 보도로 이제 보도를 했었는데요. 산불 날에 술자리 간 김영환 지사 얼굴 붉은데 물 마셨다. 이 기사에서 김영환 충북지사가 산불로 산림 소방당국과 제천시 등이 비상근무에 돌입한 지난 30일 날 오후 한 청년단체와 술자리를 가졌던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했는데 아까 가짜뉴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또 보도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중앙일보는 관련해가지고 본지가 입수한 당시 행사 사진을 보면 테이블 위에 맥주병과 소주병, 안주가 놓여 있었다. 김 지사 주변 상당수 참석자는 마치 건배를 하려는데 술잔을 들고 있었고, 다만 김 지사는 술잔을 들고 있지는 않았다. 하지만 얼굴이 붉은 상태였다라는 내용들을 보도를 했죠. 네. 예, 그래서 중앙일보는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이 사진들, 기념 촬영했던 이 사진들이 SNS에 올렸다가 현재는 모두 삭제된 상태 이렇게 밝혔거든요. 왜 삭제를 했을까 이제 좀 이런 생각들이 들기는 하는데. 김 지사가 자신의 SNS에 올린 게 아니잖아요. 참석자 중에 한 명이 네네네. 올린 거잖아요. 이제 문제가 되니까 이제 네. 삭제를 했겠죠.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김 지사 측에서는 이제 관계자들이 해명을 했는데 뭐라고 해명을 했냐면 얼굴이 붉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며칠 동안 외부 행사 일정을 소화하면서 얼굴이 붉게 그을려서 그런 거다. 당일 어떤 뭐 호수, 네. 하천, 환경 정화 활동을 하는 네. 게 있었더라고요. 아,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봄볕은 네. 잘 타죠. 네. 외국 나가실 때 꼭 선크림 네. 많이 바르시고. 아무튼 이런 논란들이 있고 이것과 관련해가지고는 좀 더 적극적인 해명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 넘어갈게요. 자, 돈 퍼주고 참가자 부풀리고 아테마스터즈 대회 200억짜리 동네 잔치. 자, 우리 MBN의 강세훈 기자가 단독으로 2차례에 걸쳐서 기사를 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게 네. 아테마스터스 관련해가지고 진짜 계속 문제 제기들이 지역 언론에서 있었잖아요. 참가자가 네네. 일단은 모집이 안 됐었다. 이제 대회 얼마 안 남았는데 뭐 이런 얘기 하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했었고, 그런 문제 제기가 나왔을 때 그 후에 한 달 만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했던 사람이 한 6, 7명에서 갑자기 1만 1,325명? 뭐 이렇게 갑자기 그 확 기자회견도 늘어났거든요. 했어요. 그래서. 예, 그래서 역대 최고다. 이걸 했고 제가 되게 화가 났었던 게 아니 한 달 만에 갑자기 참가자가 2명이 됐는데 2배가 됐는데 좀 이상하다.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많이 모았지? 이렇게 갑자기 많이 들어오게 된 계기가 뭐지? 그럼 여기서 뭔가가 지원금이 배포되나 저도 이 생각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 의아함을 지역 기자분들이 몰랐을까? 생각하지 않았을까?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모르셨어요? 저는 몰랐습니다. 저는 몰랐고 네. 정말 열심히 했구나. 사람 모집하는데 그 정도만 생각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도청을 출입을 안 하고 있어서 그 정도만 생각하고 그냥 기자회견에 땜빵 가서 듣고는 했는데, 그런데 저는 이 네.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면 네. 그게 마중물이 돼서 이 양반들이 와서 그 돈 받고 돈 더 쓰고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근데 굉장히- 내용을 좀 네. 살펴봐야 되는데, 근데 이 내용이 참가비보다 지원금을 주겠다는 거, 체재비를 지원해 주겠다는 거가 이미 도의회 작년 하반기에 보고가 됐었다고. 그랬대요. 네, 제가 네. 회의록을 보니까 보고가 돼 있더라고요. 알았을 거예요. 네, 이런 이게 뭐 관광 패키지, 그다음에 지원금, 참가비가 12만 원인데 지원금 25만 원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네. 문제다라고 네. 생각을 하면 문제인데 네네네. 그럼 그렇게 할 수 있지라고 생각하면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닌가요? 네, 맞아요. 체재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데요. 아테마스터스 대회를, 마스터스 대회라는 건 엘리트 대회하고 좀 달라요. 네. 그래가지고 원래 자체적으로 자기가 참가비도 내고 음식비, 숙박비 이런 것들을 본인이 이렇게 소화하면서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아테마스터스 대회거든요. 네. 새만금 잼버리도 좀 처음에 뭐라고 했던 게 네. 원래 잼버리는 본인이 참가비를 내고 그런 것들을 다 하면서 이렇게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게 본 취지거든요. 이게 보이스카우트 정신이죠. 네,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을 지키지 않고 이제 나중에 막 참가자가 부족하다고 막 질타가 나오니까 돈을 확 풀어가지고 참가자를 모집한 이 정황들이 보이는데, 아무튼 이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돈으로 선수를 모집했다. 이제 이러한 문제를 지적을 했고, 두 번째 추가 보도에서는 실제 참가자가 우리가 보도 자료로 조직위에서 1만 1,325명이다라고 보도 자료를 냈는데. 네. 내부 자료가 입수가 됐는데 실제 참가자가 8,320명이었다. 그래서 조직위가 발표한 인원이 굉장히 부풀려졌다라는 내용을 추가적으로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보면 여기 200억 정도가 지금 들어가거든요. 근데 여기 계속해서 문제 지적을 받으면서 국비가 확보가 많이 안 되고 지방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이 지방비를 이렇게까지 투여하고서 돈으로 이렇게 외부 선수들을 모집을 해가면서까지 어떠한 경제적 효과나 이런 부분들이 잘 나올 수 있을까? 굳이 했어야 되나라는 생각까지 드네요. 네. 그럼 어떻게 했어야 됐을까요? 아테마스터스 대회가 이제 예정이 돼 있었는데 회원도 뭐라고 해야죠? 참가자도
모집이 잘 안 되고 했으면 없앴어야 됐나. 과감히 정리하는 것도 저는 과감히 필요했다고 정리하는 하는데 것도? 우리가 국제대회라고 하지만 어차피 김관영 지사님이 하셨던 게 아니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긴 한데 근데 결과적으로 지금 조직위원장이시잖아요. 네. 근데 당연지기도 이게 코로나 상황도 있었고 우리가 이 예산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과정에서 정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 실질적으로 그런 논의들도 이제 있었고,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리하게 진행을 한 거죠. 네, 무리하게 진행을 한 정말 그 부분들이 있고. 언론에서 지적한 것처럼 무리하게 네. 진행이 됐다라면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미 이렇게 결정이 됐으면 정말 성공적으로 대회가 개최되고 그에 따른 여러 시너지 효과들이 나타날 수 있게끔 정말 만반의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거 끝난 다음에 이제 경제 유발 효과도 없고 뭐 여러 가지 부작용들만 나타나고 하면 그때는 또 엄청 언론에서 지적 당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아테마스터스 대회를 왜 유치하려고 했는지가 좀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체장들이 지역에서 뭔가 국제대회 행사하고 이런 부분들을 자기의 성과로 이제 그렇죠. 만들려고 하는 이러한 경향들이 있는데 이렇게 좀 약간 이 대회가 우리 지역에서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하고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낼지를 처음부터 잘 따졌어야죠. 근데 우리 이거 보도 이런 거 유치했다고 하면 굉장히 언론에서 막 팡파를 막 터뜨리잖아요. 뭐 경제적 효과 막 빵빵빵 때리면서 왜냐하면 그거 우리가 용역을 안 반성하셔야죠. 하니까 네. 용역한 결과를 보고 반성하셔야죠. 보도 그거에 자료를 대해서. 내면 우리는 이제 네. 그거를 보도해 주는 거니까 그렇게 따지면 네. 모든 언론 보도가 다 시사 매거진 2580이나 그것이 알고 싶다 같이 된다니까요. 그게 힘들어요. 그게 그만큼 이제 영향이 될 수 있는 어떤 그 지역의 보도 그 형편도 환경도 힘들고 하지만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강세훈 기자가 단독으로 2번을 터뜨릴 때 공교롭게도 제가 통화를 할 때였거든요. 근데 자기가 이런 기사 쓴다는 이야기는 절대 안 해요. 그리고 빨리 나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통화하자 하고 나서 저녁 때 텔레비전 보고 있으면 이 기사가 뜨고 있어. 그래서 배신감이 크죠. 그냥 나한테 언질이라도 좀 주면 나도 좀 쓰고 지도 좀 쓰고 그러면 되잖아. 어차피 우린 지역이고 자기는 저기 종편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연대가 안 되고 있다. 강세훈 기자.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여튼 우리 어떻습니까? 이 참가자가 없는 종목도 있다면서요? 국제대회. 네, 국제대회인데 외국인 참가자가 아예 없는 종목도 있다고 합니다. 조직위는 4,000명이 넘는 외국인이 참가한다고 밝혔는데 실제는 2,000명에 불과하다고 하는데요. 26개 종목 가운데 외국인 참가가 아예 없거나 10명 미만인 종목이 7개나 된다고 합니다. 인기 종목은 굉장히 또 사람이 많이 몰리고 아무래도 이게 그 엘리트 체육이 아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열심히 배드민턴은 굉장히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골프, 배드민턴, 볼링 이런 것들 볼링?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4명이 팀을 짠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25만 원씩 최고 25만 원까지 받잖아요. 4명이 팀을 짜면 100만 100만 원을 원이네. 지원을 받게 네. 되거든요. 그러면 와서 참가비는 뭐 내겠지만은 무료로 와서 골프 치고 그런 것들 다 잡아주잖아요. 골프 치고 여기에서 회식하고 가시는 거죠, 이제. 그걸 따지면 되게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지역 경제 활성화 이런 얘기 하기에는 지방비가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예, 우리 그럼 지방비를 고민해야죠. 그냥 지역 경제다가 주는 꼴이네요. 이 사람들이 그걸 남겨가지고 갈지는 않을 거잖아요. 이제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야 그러면 일단 되나? 그렇게 보죠. 200억을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라북도가 이들을 통해 주는 걸로. 말도 안 되는 거지만. 그런데 지금 참가하시는 분들이 이제 국가를 저희가 폄하하거나 평행하는 건 아닌데 굉장히 선진국의 분들이 오시거나 그런 건 또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체제 비용 25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것도 그분들에게는 굉장한 어떤 혜택이 될 수 있는 건데. 이제 그 부분은 국내 인원을 좀 선수를 대상으로 이제 지원이 많이 되는 것 같고요. 근데 그 이제 보도 중에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이 해외에서 관광 패키지로 모집을 해오는데 이제 불법 체류 가능성이 상당히 의심스러운 있다. 부분들이 네. 있고 비자가 발급이 거부될 가능성이 높다. 이제 그래서 2,000명 얘기하는데 2,000명보다 훨씬 더 줄어들 가능성도 높다. 이거 대책 마련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대책 그분, 마련하시겠죠. 네, 아시겠죠?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전주 씨도 그렇고 전라북도도 그렇고 항상 저희가 지켜보고 있으니까요. 이제 우리는 이분들한테 좀 출연료도 좀 받아야 될 생각도 좀 우리가 오히려 받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또 함께했던 소감 한마디씩 해주시죠. 김 대표님.
뭐 저는 와서 녹화할 때마다 많이 배우기도 하고요. 네. 사실 나오시는 분들이 되게 멋지다. 멋지신 분들이랑 같이 함께해서 항상 감사합니다. 네, 또 불러주세요. 네, 꼭 부르겠습니다. 우리 김 대표님께서 오셔가지고 소통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우리 프로그램이 업그레이드가 됐다. 네, 이런 생각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손 처장님, 네, 길복숭 꼭 보세요, 길복숭. 스트레스를 좀 줄여야겠네요. 네. 끝인가요? 그런데 우리 손 처장님이 받는 스트레스만큼 지역 언론이나 뭐 이런 환경은 조금씩 더 개선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뭐 적당한 스트레스는 몸에도 좋은 거니까요. 잘 푸시면서 가시면 되겠고 우리 김나연 아나운서 갈수록 더 재밌게 잘해주시고 있는데. 그런가요? 네. 다행인데요. 저도 여러 의견들 들으면서 많이 배우고 있기도 하고 또 항상 즐겁게 녹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막걸리 시즌4 천태만상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